88쪽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사실 이 말은 주택 보조금 정책이라고 말해야 사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역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앞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임차인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우선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요 측 보조입니다. 수요 측 보조가 뭐냐면 수요 측하고 공급 측이 있을 때 사는 쪽인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것. 요거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걸까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급 측 보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급 측 보조는 누구에게 보조하는 걸까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회적 약자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생활이 어려워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렇게 임대인에게 보조를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정책과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까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정책이 그래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임대인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얼마씩 쏴드릴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 이러면 끝인데,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것은 임차인마다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임차인 누구누구에게 보조할 것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씩을 보조할지를 판단해야 되며, 이것을 지급하는데 담당자가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에게 보조하는 것보다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임차인 보조가 훨씬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10명 10시간 만원. 그러면서 10명을 6시간으로, 10명을 6명으로, 10시간은 6시간으로, 만원은 6,000원으로 그렇게 바뀌면 뭐 한다 그랬어요?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면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효율적인 정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효율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효율적이란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가치 판단이 빠진 말이라고 그랬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정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정책 하면 안 되죠. 지금 보조금의 취지가 뭐야?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임대인에게 보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임대인이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가 떨어지겠지만, 그러니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임차인에게 보조해야겠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공급 측에게 보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정책을 다룰 거예요. 그럼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겁니다. 거기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보조, 또 하나는 소득 보조가 있습니다. 가격 보조는 뭐냐면요, 쌀 살 때 쌀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물건이 1,000원인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100원 싸게 살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쿠폰은 오로지 이 물건 살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쌀 살 때 사용하는 쿠폰이에요. 다른 건 살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쿠폰은 쌀 살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 보조를 하는데 100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니까 임대료 보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구할 때 임대료를 싸게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 혹은 집세 보조. 옛날에 어른들은 다 집세 이렇게 말했죠? 집세 보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1,000원짜리 물건에서 100원을 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냥 1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보조하는 거죠. 얘는 현금 보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금 보조다. 그냥 100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요건 아예 돈으로 1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소비가 느는 거 맞아요? 보조금 주면 소비 늘어요? 소비가 는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요. 보조금을 주면 소비가 는다. 보조금을 주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는다는 말은 만족이 는다는 뜻이에요. 효용이 증가해요. 효용도 증가한다. 그래서 만족이 증가한다. 이렇게 효용이 증가해요. 그럼 소비가 늘면 소비가 늘고 효용이 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소비가 늘고 효용이 증가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해요. 가격보조와 소득보조 중에서 소비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가격보조예요? 소득보조예요? 다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소비를 더 많이 증가시키느냐 그런 거예요. 가격보조예요? 소득보조예요? 여러분 가격보조가 더 소비를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왜요? 소득보조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가격보조는요. 갑돌이가 쌀 살 때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쌀 사야 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가난한 갑돌이가 밥을 굶으니까 쌀 사서 먹고 건강해지길 바란다가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갑돌이 생각은 달라요. 내가 비록 밥을 굶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쌀만 먹고 사느냐. 가끔 쌀막걸리도 먹어야지. 이게 갑돌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쿠폰으로 줘버리면 꼼짝없이 쌀 사야 되죠. 근데 돈으로 주면 그거 쌀 안 사고 그거 쌀막걸리 사서 먹고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용증대 효과는 어느 게 더 커요? 소득보조가 더 크죠. 소비증대 효과는 가격보조가 더 크고. 그러니까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격보조고 그렇지 않고 효용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건 소득보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가격보조, 소득보조 이렇게 말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정부의 입장, 정부의 정책 목표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쌀 가격 보조의 가장 목적이 갑돌이가 쌀막걸리를 먹든 뭐를 먹든 기분 좋길 바란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가난한 갑돌이가 쌀을 굶으니까 쌀 먹고 건강해지길 바란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책 목표를 놓고 볼 때 거의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의 대명사로 이렇게 임대료 보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임대료 보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앞으로 보조금 정책의 대명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주택에 대해 보조금 정책은 임대료 보조라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보조금 줬으니까 소비가 늘고 효용이 든다. 그럼 여러분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느는 거죠. 그럼 임대료 어떻게 돼요? 다시 수요가 늘면 임대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임대료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겠죠. 따라서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울 게 없네. 다 느네. 그죠? 보조금 정책은 다 늘어납니다. 그중에 또 하나 보조금을 줬어요. 이 물건이 원래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대. 근데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수요가 늘어서 임대료가 올라갔대. 1,060원으로 올랐다 쳐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1,000원이었는데 1,060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1,000원 냈는데 이제는 보조금 받아서 수요가 늘었더니 1,060원 내야 되니까 60원만큼 더 내야 돼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실제 내는 금액은 100원 보조 받았으니까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계산이니까 천천히 다시 할게요. 이 물건이 원래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보조받았냐면 100원을 보조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로 올랐냐면 1,060원 올랐어요. 1,060원.
그런데 100원 보조 받으면 1,060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100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내게요? 960원. 겨우 계산하셨는데 960원을 내요. 아셨죠? 그러면 실제 보조금의 혜택은 임차인은 얼마 드린 거예요? 원래 1,000원 냈는데 이제 1,060원으로 올랐다가 100원 보조받는 바람에 960원 냈으니 얼마 혜택 보는 거예요? 40원 혜택 보는 겁니다. 그러면 60원은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겁니다. 1,060원 올랐잖아요. 60원 올려받은 만큼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죠. 임차인은 100원의 보조금 중 40원만큼 혜택을 누리고 임대인은 60원만큼 혜택을 누리는 경우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원래 임차인 손에 쥐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임대인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요, 임차인에게 100원 보조를 했다 합시다. 이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잡아줘야 돼.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그뿐 아니라 대개는 갑돌이 자식에게도 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를 잇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 정부의 많은 예산 지출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이거를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 바우처 제도, 이게 임대료 보조의 일환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서울시 예산으로 일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못해요. 왜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 보조금 정책, 요거는 거의 대명사로 임대료 보조란 말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만큼 이제는 어디로 건너갈 거냐면 공공주택 정책으로 갈 겁니다. 가기 전에 아까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이 어떻게 됐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규제하니까. 지금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었죠. 공급량 잘 구분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뭔가 우리 교재 89쪽으로 건너갈게요. 89쪽입니다. 시장을 둘로 구분합시다. 우리가 보통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무슨 시장이냐면 임대차 시장 그래놓고 여기에 뭘 썼죠? 임대료를 썼고 여긴 뭘 썼죠? 수량을 썼습니다. X축에 수량이고 Y축에 임대료를 썼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그럼 이 그림이 무슨 시장이었었죠? 이것이 무슨 시장이었냐고. 임대차 시장이었죠. 그 임대차 시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적 임대차 시장입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다. 그걸 줄여서 제가 사적 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대주택 시장인데 사적 임대주택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정해져 있는 임대료가 너무나 높아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약간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썼더니 정부 예산에 비해서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그랬죠. 그러면 정부는 이제 또 어떤 걸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공공시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공공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공공시장을 만드는데 여기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고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LH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이거는 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지 않느냐? 어차피 정부의 정책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 시장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품질은 거의 비슷한, 그런데 임대료는 더 싼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 사적 시장에서의 임대료보다 더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시장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공공시장에서 공급하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럼 사적 시장에서 공급하는 임대료는 얼마고? R0이고 공공시장에서 공급하는 임대료는 R1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적 시장에서 공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되죠? 줄죠.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수요는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어들m에 따라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이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마치 요것과 요것의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니까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도 혜택을 보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도 혜택을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 모두 혜택 본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도 모두 혜택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갑시다. 장기는 사적 시장의 임대인들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을 줄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줄이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료는 도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들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기는 모두 혜택 봅니다. 장기는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들의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만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급량은 여기까지 준다. 그럼 결국은 사적 시장에서 공급량이 이만큼 줄었지만 이쪽 공공시장에서 공급량이 는 거니까 시장 전체 공급량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천천히 다시 하십시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를 낮게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품질은 사적 시장과 똑같이 하지만 사적 시장에서는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보다 공공시장에서 임대료를 더 낮게 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렇게 사적 시장 임대료, 공공시장 임대료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럼 사적 시장에 있던 임차인들이 이렇게 공공시장으로 이동해 올 겁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그럼 사적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서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도 혜택을 보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도 혜택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 혜택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면서 임대료가 도로 올라가서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들의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만 혜택 봅니다. 그리고 공급량을 보면 사적 시장에서 준 만큼 공공시장에서 늘기 때문에 시장 전체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급량만 지적해드리면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량이 불변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임대료 규제하니까 이건 근원적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중에 커집니다. 임대료 보조는 정책 효과가 많은 예산에 비해서 정책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민간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올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내용 정리 잘 하십시오. 그 다음 90페이지 부동산 조세. 자,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법 시간에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네, 세금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재산세 부과. 그런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 계속 임대차 시장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을 가정할게요. 다시 주택 임대차 시장을 가정할게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의 대표적인 예를 재산세로 얘기할 거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재산세 부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질문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해요? 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냐고. 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냐고.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냐고. 집주인한테 부과합니다. 어려운 얘기구나 진짜.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집주인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주택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아직 임대인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물었을 때 임대인 걸어주십시오. 아직 임대인 아니고 주택 소유자라고 집주인을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하느냐라고 물으면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을 임대차 시장이라 합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누굽니까? 임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저는 다시 주택 임대차 시장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초창기에는 기초과정은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기본 때도 그립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래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프 없이 딱 보고 답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프를 많이 하셔야 자유로워집니다. 좌표축 다시 하겠습니다. X축에 임대차 시장입니다. X축에 뭘 쓴다 그랬죠? 수량을 씁니다. 좀 반복 좀 하세요. 제가 이거 저 혼자 익숙해지려고 반복하는 거죠. Y축에 뭘 쓰죠? 임대료 씁니다. 임대료. 여기 임대료 씁니다. 임대료 씁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는 분도 딱 틀어놓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 인강 올라오는 거 보면요. 질문방 올라오는 분 보면 수업 같이 듣는다는 마음 갖고 본인도 막 같이 이렇게 소리 내고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요. 여러분 인강을 열심히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럼 하물며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입에 붙어야 돼요. 저게. 그래 나중에 제가 딱 말할 때 저게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의 이동 같은 경우도 자꾸 하셔야 손으로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 그게 헷갈린다고. 좌우 때문에 아니라 상하 때문에. 그래서 잘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서 언제까지 제가 연습하시라고 그랬어요?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방향 연습하시라고요. 나중에 가서 말이죠. 방향 그런 거 몰라놓고 개론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요. 방향이 무슨 개론이냐고. 부동산 학교는 아니야.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들한테 물어봐 다 알아요. 어른들만 모르는 거지. 그래놓고 맨날 개론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는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수요 곡선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 끝이 항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그렇게 우하향 곡선. 향으로 끝내놓으면 나중에 방향하고 헷갈린다고. 이동하고 방향하고 스스로 여러분 헷갈리셔요. 그 다음은 공구곡선 모양 우상향 곡선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 공구곡선 교차하는 점 거기가 균형점이죠. 여기 균형점입니다. 거기서 균형 임대료가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세금 누구한테 부과한다 했죠? 그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을 임대인은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세금을 뭐로 받아들일까요? 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세금을 부과받는 임대인은 세금을 뭐로 받아들일까요? 아직은 출발이니까 오지선 대형 말고 이지선 대형으로 합니다. 이지선 대형. 1번 세금을 뭐로 받아들일까요?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2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몇 번입니까? 1번. 잘하셨어요. 그래서 세금을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부과받는 쪽은 그걸 뭐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비용으로 받아들이니 비용의 증가는 어느 곡선이 이동하냐면요. 여러분 생산비가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한다. 어느 곡선이 이동하게요? 다시 공급자가 그걸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공급자가? 임대인이 공급자잖아. 임대차 시장에서. 그러면 공급자인 임대인이 그걸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어느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고.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상향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금이 이렇게 부과됐대. 그러면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은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100원만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좌상향 이동 그런다고. 근데 이걸 여러분이 2월 말까지 숙달하지 못해서 좌측 이동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좌측 이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의 증가라 그랬죠. 근데 비용은 단위가 뭐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나라 돈의 단위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눈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돈 단위가 달러죠? 뭐예요? 원이에요. 그럼 원은 세로축이에요? 가로축이에요? 세로축, y축이 원이잖아. 그러면 생산비의 증가는 실은 위로 이동한 거야?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위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원의 변화는 상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수량이잖아. 수량한 양의 변화잖아. 그러니까 사실 비용의 변화로 인한 비용이 올랐다, 생산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상하 이동이라고. 공급수는 좌우 이동보다 상하 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왜? 좌우는 안 헷갈려.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우, 감소는 좌, 안 헷갈리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생긴 모양 때문에 상하가 바뀌기 때문에 상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공급은 감소가 좌상향 이동인데 수요는 감소가 좌하향 이동이라고. 둘 다 좌는 맞는데 상하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걸 2월 말까지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시면 그냥 좌측이동 우측이동 그런다고요. 그러려고 기본선언 미리부터 좌측이동 우측이동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해. 아마도 여러분 제가 2월 말까지 보면은 거의 아마도 정리 못할걸? 방향? 그래서 미리 책 기본서는 그렇게 써놨어. 앞으로 나올 책도 보면 우상향 이동 그렇게 안 써놨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혹시 그럴 걸 미리 대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좌상향 이동 아셨죠? 꼭 그러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상하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못 풀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 못 풀어요. 포기하는 게 생긴다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시험도 그렇게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개론 헷갈려요.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학교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방향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세금이 부과됐더니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대요? 좌상향 이동.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만큼 이동했대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교차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래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져요. 그럼 임대료는 그전보다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 수량은 줄어들어요. 그럼 질문이요. 임대료가 올랐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보다 많이 올라요, 적게 올라요? 적게 올라요. 이만큼 세금이 부과됐는데 올라가는 건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세금의 크기를 빨간색을 이쪽으로 당겨와서 측정해봐요. 어차피 평행으로 상향 이동한 거니까 그 크기를 얘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측정해봐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 요 임대료가 R0였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 수량이 Q0였죠. 근데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임대료가 올랐죠. 이건 뭘 의미하죠? 세금의 일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겼다는 걸 의미하죠.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 따라서 조세 전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의 일부를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올려받았네? 여기서 이만큼 올려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부담이에요 이거? 그렇죠. 세금의 일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임차인 부담이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요만큼 그전보다도 임대료 올려받았으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임대인 부담도 있어요. 못 올려받은 건 누구 부담이에요? 임대인 부담이지. 그러면 못 올려받은 부분이 얼마만큼인가 표시해 보자고요. 못 올려받은 부분에서 제가 여기를 R2라고 할게요. 그러면 R2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못 올려받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은 누구의 부담이다? 그렇죠. 임대인의 부담이다. 임대인 부담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R2를 임의대로 표시한 것이고 요거는 임대인의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었더니 세금의 일부는 임차인에게 떠넘겼고 일부는 임대인 본인이 부담하더라.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자 수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면 요 높이가 100원의 세금이라 합시다. 100원의 세금 중에서 60원 올려받았다 합시다. 원래 1000원이었는데 1060원 올려받았어. 그럼 60원 올려받았으니 여기가 6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0개라고 합시다. 그럼 60원 곱하기 10 해주면 얼마? 600원. 따라서 이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긴 부분이죠. 600원은
여러분 100원 세금이고 10개 팔았다면 하나당 100원 10개니까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1,000원의 세금 중에서 600원은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4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40원 그리고 10개. 그럼 40원 곱하기 10개 그러면 요거는 누구의 부담이죠? 임대인의 부담이죠. 그러면 4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원을 올려받았어요. 그러면 60원을 올려받았다면 100원 중에 60원 올려받았다면 그거는 임차인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10단위를 공급했다고 치면 100원 곱하기 10 하니까 600원이 누구의 부담이냐면 임차인의 부담이고 나머지 못 올려받은 40원 곱하기 10 해주니까 400원은 임대인의 부담이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의 부과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은 세금을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니 공급국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로 인해 임대료는 올라가고 거래량은 준다.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은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뜻이다. 일부는 전가하고 일부는 전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임대인도 부담한다.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도 부담하고 임대인도 부담하죠. 그럼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귀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가란 말은 떠넘기는 거고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는가는 귀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만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만큼 부담하고 이걸 귀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세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 상태가 요거라 그랬죠. 맞습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은 더 높은 금액을 내요, 낮은 금액을 내요?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임대인은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가요.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가요, 낮은 금액을 가져가요? 낮은 금액을 가져가고 거래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 상태가 요겁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임차인은 더 높은 금액을 낸다. 임대인은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 더 낮은 금액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맞습니까?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 임차인과 임대인이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를 이야기해 봅시다. 수요 곡선이 이렇지 않고 제가 살짝만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좀 더 완만하게 그렸죠. 그럼 완만하게 그린 이 그림은 얘보다 얘가 더 탄력성 값이 크죠. 탄력적이죠. 그럼 얘는 이것에 비해서 비탄력적, 얘에 비해서 얘는 탄력적. 완만해지면 탄력적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탄력성 아셔야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보다 탄력적이면 교차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교차점이 여기가 되면 여기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임대료가 수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지.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은 커졌죠,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 부담이 달라지죠. 공급자 부담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누구한테 재산세가 부과되냐면 주택 임대인, 말하자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임대인은 그것을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로 공급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만큼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보다 적게 올라갑니다. 임대료는 올라가고 양은 주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보다 적게 올라가므로 나머지 일부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는 임차인에게 전가를 합니다.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임차인은 세금을 내야 되므로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임대인은 세금 떼고 가져가는 금액이 낮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며 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맞아요? 요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는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틀린다는데 제가 내기를 걸어서 승률 80% 자신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잘 들으세요. 재산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부과하지만
전가를 통해서 내내, 아까 내내 이게 임차인의 부담이고 이게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임차인도 부담하고 임대인도 부담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부담합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의 응용력 테스팅입니다. 여러분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매매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는? 네?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부담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부담합니다. 똑같아요. 방금 제가 재산세는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예, 수요자 공급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다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매수인 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둘 다 부담하지. 거기까지 확장해 갈 거야 앞으로 이론 강좌 때. 아셨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무리 잘 들어도 제가 그렇잖아, 틀리기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100개 받자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서 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다? 부동산 투자로 넘어갈 겁니다. 교재는 92쪽입니다. 92쪽.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로 건너갑시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볼 겁니다. 투자의 3단계라고 정해볼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투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걸 놓치시면 여러분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자, 투자. 지금부터 투자의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이 얘라고 가정합시다. 다시요. 얘가 뭐라고요?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성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성 부동산.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익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걸 수익형 부동산.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투자성 부동산에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 기업용과 임대용이 있습니다. 기업용과 임대용이 있더라. 그럼 기업용과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데 다시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사서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 그건 임대용 부동산이죠.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을 기본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샀대. 그리고 5년간 굴린대. 그리고 5년 후에 팔았대.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사고, 굴리고, 팔고. 이 과정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겠습니다. 사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취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취득. 그 다음에 굴리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운용이라고 합니다. 운용을 다른 말로 운영이라고도 하고 영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팔고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고, 굴리고, 팔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취득, 운용, 처분 그럴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고. 이게 뭐예요? 굴리고. 이게 뭐예요? 팔고. 근데 앞으로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취득, 운용, 처분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런데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보유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은 아직 안 산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산다면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상보유기간입니다. 예상보유기간입니다. 그런데 저 부동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얘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얼마에 사야 돼요? 1억 원에 산 거죠. 그럴 때 1억 원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동산 가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세요 할 때 빼놓고는 전부 다 가치와 가격을 똑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그래도 됩니다. 그게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기다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게요? 그렇죠. 1억 있어야 되죠. 1억짜리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치는 언제나 총 투자한 금액과 똑같습니다.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같다. 제 말의 뜻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치란 말과 총 투자액이란 단어가 같은 말인가요? 우리 한글에서 원래 부동산 가치란 말과 총 투자액은 같은 단어였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는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말 잘 못 알아듣는 분 많아요. 여러분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1억 있어야 되므로 결국 얘와 얘는 등호로 같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동산 가치만큼 총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그런데 총 투자하는 금액 1억 원이 전액 내 돈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중에 내 돈이 4천만 원이고 빌린 돈이 6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자,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총 투자액은 이런다 합시다. 내 돈과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 합시다. 내 돈 4천, 빌린 돈이 6천이라 합시다. 이때 내 돈 4천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 내 돈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 지분 투자액 그럽니다. 빌린 돈 6천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 저당 투자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론에서는 내 돈, 빌린 돈 그런 말 안 씁니다. 요거 뭐라고요? 내 돈. 요거 뭐라고요? 빌린 돈. 내 돈은 뭐라고 부르자고요? 지분 투자액. 빌린 돈은 뭐라고 하자고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분 투자액은 내 돈입니다. 내 돈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 돈 4천만 원. 그걸 지분 투자액 그럽니다. 그걸 두 글자로 내 돈, 지분 투자액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그걸 줄여서 자본 그럽니다.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본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당 투자액 빌린 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네, 이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물론 저당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본, 부채. 요건 내 돈, 요건 빌린 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건만 질문방에 올립니다. 지분 투자액이 뭔가요? 내 돈이라고 그랬잖아. 내 돈이라고. 내 돈 아셨죠? 내 돈. 저당 투자액이 뭔가요? 뭐죠? 빌린 돈. 누구한테 빌렸나 상관없어. 빌린 돈. 이해가셨어요? 은행한테 빌린 것만 말하고 친구한테 빌린 건 아닌가요? 상관없다니까. 빌린 돈.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당 투자액 빌린 돈에는 뭐가 따라가게? 그렇죠. 이자가 따라갑니다. 이자. 잘 들으세요. 투자론 부분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용어부터 잘 알아두면 투자론이 그냥 재밌어요. 할만해요. 그런데 저런 걸 되게 무시해요. 무시하니까 나중에 단어를 잘 모르는 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5월 달에 물어보는 거야. 지분 투자액이 뭔가요? 자꾸 지분 투자액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 돈. 저당 투자액은 빌린 돈. 그런데 그 말 안 쓰고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자본, 부채. 여기서 이자는 저당 투자액에 대한 대가로 나갑니다. 6천만 원의 이자를 10%면 이자는 6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돈입니다. 들어오는 돈. 들어온 돈은 운영 단계 때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도 들어옵니다. 운용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운영소득 또는 영업소득. 처분 단계 때 들어온 돈을 처분소득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건물이면 임대료 수입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토지면 지대 수입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어. 그럼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시 방금 말한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영소득을 인컴 게인 이렇게 말합니다. 인컴 게인을 소득 이득 그럽니다. 앞으로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익 같은 걸 가리키는 말 소득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에 팔아서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입니다. 자본 이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부동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은 어디에 해당되고 소득 이득.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어디에 해당되고 자본이득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아시죠? 다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아시죠? 이때도 세금 내야 되고 이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뭐라 하느냐?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영업소득세 이렇게 부른다. 이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하게요? 네, 이것을 학술상의 자본이득세 그럽니다. 자본이득에서 한 세금입니다. 이 말이 양도소득세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부르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시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에 해당됩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정리합니다. 투자의 3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투자의 3단계는 첫 번째 취득, 그 다음에 운용,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3단계 거칩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드립니다. 운용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인 걸 투기라고 합니다. 운용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인 걸 뭐라 한다? 투기라. 그러면 취득과 처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늘 샀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제가 투기를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올랐어. 그래서 바로 팔았습니다. 내일 팔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실은 투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가치 판단 부여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샀는지, 내가 1억 주 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한테 팔래? 나 등기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살짝 미등기 해서 전매로 1억 천에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원 남겼습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투기죠? 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용이 없으면 투기고 운용이 있으면 투자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투자의 목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아서 갑자기 팔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투기한 거죠? 나는 원래 투기 목적으로 샀거든. 근데 안 팔려. 그런 바람에 에이 임대 줬어. 그래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투자한 거죠. 투자와 투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운용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투기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다음 중 투기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투기를 잘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죠. 한 번도 투기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은 모든 부동산 학개론 시험 통틀어서 투기는 나온 적이 없냐 그러면 아니고요. 사실 3회 때 시험에 공인중개사 3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험에 투기에 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3단계를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그것을 설명할 텐데, 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잠깐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92페이지에 실물 투자와 재무 투자가 보이십니까? 자, 절 보실래요? 부동산은 실물이에요, 아니에요? 실물 맞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골동품이나 그림이나 부동산처럼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면 실물 투자라 그래요. 그러나 금융유가증권들 있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국공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금융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재무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실물투자, 재무투자 이렇게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걸 기초로 그럼 부동산 투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요? 언제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연역적 학습 방법이라 그래요. 연역적 학습 방법의 경우는 뭐냐면 사실상 어떤 개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암기하고, 또 시험 문제와 문제 같은 것도 공식도 기억하고, 문제 푸는 법에 대입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해나가는 방식, 이런 게 연역적 학습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과학적 탐구학습법, 언어로 습득하는 데 하는 방법을 귀납적 학습 방법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 학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귀납적 학습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귀납적 학습 방법의 장점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학원 나오시면 돼. 나오시면 되고, 또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차근차근. 그래서 첫 번째 연대 떨어지고 다시 또 나오시면 돼. 어차피 평생 회원인데 뭐.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균학적 학습 방법이에요. 큰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것이 균학적 학습 방법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조금 많이 걸려. 그래서 어쩌면 3년 내에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에 써먹을 거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당장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한 3년 계획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는 방법은 연역적 학습 방법이에요. 연역적 학습 방법은 할 게 있어.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공식도 기억해야 되고 문제 연습도 해야 돼. 그래서 빡세다가 단점인데 장점은 확실히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연역적 학습 방법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단점은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때는 뭘 하셔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지 사회과학적 사고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투자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 투자는 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꼭 단점도 같이 무게만큼 똑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의 단점도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93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있죠? 우리 잠깐 쉬셨다가 거기로 갈게요. 쉬었다 쉬죠.